오늘 개강날인가요? 아, 개강일이에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러고 수업을 하네요. 근데 뭐 하반기에 다시 찍을 거를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되게 불편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리고 공기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안전한 겁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저 촬영만 하자고 했거든요. 이거 벗고 하고 싶다고. 근데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은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안 쓰면 법규 위반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카운터 지금 들렸다 오시면 핸드아웃 나눠줬을 거예요. 그쵸? 핸드아웃이 4개가 나갔을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웨즈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좀 펴놓으시고서 제가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지 조금만 좀 내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12월 시험 반인가요? 12월 시험 반이죠. 대답은 하셔도 되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은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12월 시험 반인데 이게 원래 12월이면 내년 6월이 2차 시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차, 2차, 3차 시험이 다 12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시험을 보면은 내년 6월까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2, 3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레벨 2가 올해 6월에 보고 레벨 3도 올해 6월에 봤었어야 돼요. 레벨 1도 6월에 보고. 근데 내년 6월까지면 1년이니까 레벨 2, 레벨 3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올해 지금 12월로 레벨 2, 레벨 3가 미뤄졌거든요. 그럼 내년 6월에 또 레벨 2, 3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6개월이니까 반발이 되게 클 거란 말. 그럼 내년에도 6월 말고 12월 정도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레벨 1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제가 시나리오 2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12월 달에 시험을 보세요. 올해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만약에 내년 6월에 2차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쪽 한번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니까 참고만 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게 2020년이에요.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 12월에 시험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가 될 거냐면요. 레벨 1 시험을 보시겠죠. 그리고 이때가 21년, 이때가 22년, 23년이 되겠죠. 예, 근데 원래는 이때가 6월이 레벨 2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시험을 보고 이때까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때의 6월 시험이 이때의 12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원래 이때 6월을 봤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이때 6월 달에 내년도에도 레벨 2 시험을 이때 보고 레벨 3 시험을 이때 보겠다라고 만약에 협회에서 발표가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때 12월 달에 봤는데 이때 6월 달까지 6개월밖에 안 되죠. 근데 사실 6개월이 아니에요. 왜냐면 6월 달 시험은 전통적으로 6월 첫째 주에 봐요. 지금 조금 미뤄져서 6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본다고는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보게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럼 6월 달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6월 첫째 주니까. 그러면은 1, 2, 3, 4, 5란 말이에요. 12월 달에 아마 시험이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12월 달도 시험 보고 나서 연말 좀 쉬고 하면 12월 달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간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여기 지금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직장인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신정이고 회사도 그렇고 행사들 굉장히 많죠. 신년 행사들 많고 2월 달에는 구정 연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여기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날짜도 짧죠. 3월 달은 개학이니까 바쁠 거예요. 4월 달은 지금이 4월이잖아요. 지금 4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꽃피고 지금 이 완리 나중에도 놀러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4월 달은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놀러 다니기 사실 주말이 되게 바쁘고
MT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정신없는 시즌이죠. 아시잖아요. 그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어버이날이며 어린이날이며 이게 직장인들 입장에서 행사가 되게 많다고요. 4월달, 5월달은 결혼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간이 사실은 공부하기가 좋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한 150일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150일이 훨씬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행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6월 달에 시험을 레벨 2, 레벨 3가 발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시험을 본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자마자 레벨 2 준비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6월 시험을 보실 거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때 12월 중순에 시험을 보면 이게 결과가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2달 정도 있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보면 1월 중순, 1월 말, 2월 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월 말에 시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월 달도 지워져야 돼요. 그럼 2, 3, 4, 5니까 사실상 날짜로 따지게 되면 한 120일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날짜들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때 12월 달에 시험 보고 이때 레벨 2를 본다라고 협회에서 발표가 나면은 조금 준비를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날짜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때 12월 달에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크게 상관없는 시나리오고. 그리고 120일이 얼마나 짧은 건지 간략하게만 제가 보여드리면요. 혹시 설명회 동영상 보셨어요? 살아있다는 반응은 좀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설명회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레벨 1, 레벨 2, 레벨 3 설명회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120일이면요. 그냥 우리 1년 365일로 치면은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따집시다. 어차피 학생분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사실상 평일에는 되게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할 시간 주말에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토요일이 52일이고 일요일이 52일이니까 두 개 더하면 한 104일 정도 돼요. 그렇죠? 104일이면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정도 될 거예요. 이게 1년이니까 여기에서 3분의 1을 하게 되면 한 34일 정도 남겠죠. 34일 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랑 일요일이랑 따지게 되면 34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따지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상으로는 4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짜만 계산을 해보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 정도 날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느낌상. 그리고 이 정도 가져가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34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합격자들 발표 시간 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럼 막 거기에 예를 들어 250시간이 300시간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34일 동안 이때 기간 동안 2월달부터 3, 4, 5월달까지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하루에 10시간씩 해야지 340시간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아침 8시에 일어나요. 주말에 8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 거예요.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3시간이에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어요. 그 다음에 1시부터 뭐 다 2시까지 그냥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그냥 좀 쉰다고 합시다. 2시부터 6시까지 하면 4시간이 붙어요. 그럼 하루에 총 7시간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 6시부터 7시까지 또 저녁 먹어야죠. 그 다음 8시부터 9시까지 또 공부해요. 그러면은 9시간 공부했어요. 이제 9시간 공부했어요. 9시부터 예를 들어 운동하든 TV를 보든 아니면 뭐 집에 와서 쉬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11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9시간이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7시, 8시에서 9시, 9시에서 7시간 해서 9시간. 10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10시간 공부를 한 거네요. 그리고 주말이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 쉬고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면은 시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본인이 잘 활용을 해야 되고 학생분들은 무조건 평일 때 시간 더 때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쓰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 조금 할애하셔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타임라인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건 과목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타임라인에 대한 거고 현재 과목 구성이 윤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 과목만 놓고 보면요.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코드랑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그냥 이렇게만 스탠다드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에다가 뒤에 곁가지 과목으로 뭐가 붙어 있냐면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에서 국제 투자 성과 기준에 대한 거 이거 지금 전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스탠다드랑 깁스랑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 비중은 이게 75에서 한 8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깁스가 25에서 한 30%? 25에서 20%. 2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겠죠. 레벨 2로 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 스탠다드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깁스가 나왔던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레벨 2는 스탠다드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년에 이게 추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몇 프로가 나오게 되냐면요. 100%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요. 스탠다드가 또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요. 여기 이제 곁가지가 하나 붙는데 SN 매니저 코드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시험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한 90% 정도 되고 이게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별도의 과목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예전에 배웠던 깁스가 다른 과목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벨 1 때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를 공부를 잘 해놓으시게 되면요. 레벨 2 때랑 레벨 3 때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또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복습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레벨 1 때 이 코드를 공부해 놓는 건 레벨 2 때랑 3 때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이 변수가 좀 많은 상황에서는. 두 번째, 이때 깁스를 해놓게 되면 이때 깁스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건 레벨 3 얘기니까 뭐 레벨 2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 번째, 레벨 3로 가게 되면요.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멀티플 50%에 에세이 50%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벨 3는요. 멀티플 50%, 에세이가 5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레벨 1, 2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로 그냥 50%, 멀티플로 100%씩 나오고요. 그런데 레벨 3 기준으로 봤을 때 멀티플 50% 중에서 요만큼이 10% 차지하고요. 요만큼이 5% 차지해요. 그럼 50% 중에 15%가 윤리 과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거 그냥 따지고 보면 거의 1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3문제당 1문제꼴로는 윤리랑 깁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3 기준으로 이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네 번째로 여기 SN 메이저 코드 있잖아요. 이 SN 메이저 코드가 거의 스탠다드랑 겹쳐요. 90%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곁가지로 떨어져 나온 거니까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지는 것 뿐이지 별다르게 차이가 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윤리니까 오늘 개강날이니까 나중에 레벨 2랑 레벨 3 때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요 순서대로 봤을 때 윤리 과목을 지금 하시는 거는 나중에 시간 세이빙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책이 지금 되게 교재가 많이 나갔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갖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복사해드린 것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중간에 좀 넘겨보게 되면은 제일 두꺼운 게 있을 거예요. 제일 두꺼운 거 한번 보세요. 제일 두꺼운 책 있죠? 제일 두꺼운 거. 네, 제일 두꺼운 거. 그래요. 제일 두꺼운 거. 이 제일 두꺼운 게 옛날 교재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쪽 보세요. 1, 2, 3가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 2, 3가 내용이 똑같으니까 스웨저도 1, 2, 3 내용이 똑같았어요. 책이 똑같았다고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책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 얘들이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책이 똑같으니까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강생들이. 왜 이것까지 돈을 받느냐.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꼼수를 썼냐면은 레벨 2 때 교재는 그대로 놨어요. 옛날 교재랑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벨 1 교재랑 레벨 3 교재를 대폭 축소해 버렸어요. 그럼 어차피 레벨 1 시작하는 사람들은 교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레벨 2를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레벨 1에 들어왔었을 때 보는 교재는 되게 서머리된 교재.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요 스웨저 노트에 나와 있는 교재는 엄청 서머리가 된 교재예요. 그 다음에
레벨 2로 올라가니까 교재가 되게 풍성해져요. 아, 공부할 거리가 드디어 나왔네. 그리고 레벨 3 가서는 다시 축소판이 나와요. 상관이 없죠. 어차피 레벨 2 때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전략 짜는지 아시겠어요, 얘들이? 그래서 레벨 1 교재랑 레벨 3 교재는 지금 교재는 되게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안 돼요, 이걸로는. 뭘로 봐야 돼요? 레벨 2 교재로 봐야 돼요. 근데 레벨 2 교재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벨 2 교재가 지금 여기 옛날에 이게 레벨 2가 레벨 1 교재로 쓰여있을 거예요. 이거 옛날 레벨 1 교재예요. 옛날 레벨 1 교재예요. 이걸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차피 내용 바뀐 게 없으니까. 저희가 복사를 좀 이렇게 두껍게 해드렸는데 이거 나중에 여기 킹코스 같은 데 가면 제본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제본해서 여기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제가 항상 수업 1교시 때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잊어버리세요. 여기 위에다가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절대 버리지 말 것. 버리지 마세요. 이걸 왜 버리세요? 이걸 레벨 2 때도 쓸 거고 레벨 3 때도 쓸 건데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글씨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 글씨를 써놨다고? 근데 써놓으세요. 레벨 2랑 레벨 3 때 그리고 1교시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오세요. 어차피 윤리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지금 학원에. 레벨 2 때도 보실 거고 3 때도 보실 거고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저를 보실 거기 때문에 레벨 2랑 레벨 3 때 이 교재를 쓰셔가지고 시간을 세이빙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레벨 2랑 레벨 3 때 저는 수업 들어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레벨 2 때 들어오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한 번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본인이 복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원에서 레벨 1 하셨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빼고는 본인들이 그냥 공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2 때 본인이 윤리 자신이 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하시고서 요 정도로만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레벨 3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레벨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레벨 3 때는 학생분들 거의 안 오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과목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레벨 1 때 해놓고 레벨 3 때는 이거 그냥 혼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도는 나가요. 진도는 똑같이 나가는데 문제풀이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게 레벨 2랑 레벨 3 커리큘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주 진도는 제가 이걸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좀 나갔을 거예요. 다른 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한글로 나간 게 있을 거예요. 한글로 나간 거. 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하는데 제가 책을 썼으면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책을 쓴 게 아니라서 좀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한글로 된 이게 완벽한 서머리가 아니라 여기서 부족했던 서머리를 정리하는 서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충 자료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제가 핸드아웃 봐주세요라고 하면은 요 한글로 된 핸드아웃을 보시면 돼요. 핸드아웃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만 돼 있는 핸드아웃이 있을 거예요. 문제 말고 영어로만 된 핸드아웃 이렇게 돼 있는 거 16페이지로 시작하는 거 16페이지로 시작하는 거 프로페셔널리즘이라 해서 16페이지 쓰 있고 exhibit 1 표 나와 있는 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정집이에요. 규정집은 뭐냐면요. 이쪽 잠깐 볼게요. 1963년도부터 저희가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CFA 시험이 196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63년도에 시험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봤었냐면 우리가 LOS라 그래서 Learning of Statements라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발표를 했었어요. 잠깐만 볼까요? 뭐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는데 책을 볼까요? 책 가져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9페이지 가보세요. 책이 없으시면은 상관없어요. 뭐 오늘 받은 핸드아웃으로 보셔도 되고 오늘 받은 스웨저 노트에 그냥 15페이지 가셔도 돼요. 오늘 받은 여기 복사본에 15페이지 가셔도 되고 스웨저 가지고 계신 분들은 9페이지 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은 LOS 2.A, 1.A 이렇게 있죠. 그 LOS가 뭐의 약자냐면 Learning of Statement의 약자예요. 뭐냐? 질문지예요. 이쪽 보세요. 협회가 LOS를 발표를 해요. 1, 2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것들을 네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학습 과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지죠. 이것들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걸 시험을 볼 거니까 LOS 리스트를 예전에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원서 리스트를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럼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LOS 리스트를 보고 협회에서 발표한 책 리스트를 보고 책을 사요. 원서를.
그래서 이 LS에 대한 내용을 원서에서 공부하면서 답을 달아가면서 공부를 했었다고요.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플란사에서 이걸 어떻게 책을 편집했냐면요. 이게 질문지라면서요. 그럼 질문지면 여기다가 답을 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answer. 이렇게.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웨저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 구성이 체계적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그 다음 1.1, 1.1.1, 1.1.1, 1.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트리 구조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책이 LS 답, LS 답, LS 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질문지가 좀 체계적으로 나오게 되면 트리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과목마다 조금 달라요. 지금 LOS 서머리, LOS 서머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스웨저 노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서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서머리에 대한 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가 있을 거냐면 원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서도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레벨 1이랑 레벨 2, 레벨 3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머리만 하시면은 이 스웨저 노트만 보시면 정말 충분하세요. 이 정도만 보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앤서를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걸로는 내용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땐 여러분들이 뭘 찾아가셔야 되냐면은 원서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원서는 비싸잖아요. 한 권당 대학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교재 비싸죠. 1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서가 비싸다 보니까 스웨저사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썼냐면요. 본인들이 똑같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LO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LOS에 대해서 여기도 LOS가 있으면은 그 뒷장 책에다가 뭐를 달았냐면요. answer를 달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커리큘럼북 또는 우리가 규정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서를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협회에서. 그래서 결제하실 때 모르셨겠지만 지금은 커리큘럼북이 강제 구매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 프린터블 버전도 있고 프린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그냥 열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협회에서 이 커리큘럼북을 그냥 사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안 갖고 있지만 구독 내용이 있은 구매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원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시면요. 제일 먼저 스웨저 노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답을 못 찾게 되면은 여기 있는 커리큘럼북을 보시는 거예요. 커리큘럼북에도 답을 못 찾게 되면 여기에 있는 원서까지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요거 스웨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스웨저로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럼 규정집이나 원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규정집을 제가 복사해 온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규정집이라고 쓰시면 돼요. 규정집은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스웨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내용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아요. 원서를 짜집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교재는 일단 스웨저로 나갈 거고 부족한 거는 규정집으로 채워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 144페이지로 시작하는 Practice Problems for Reading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퀘스천 넘버 1번부터 시작하는 스미스로부터 시작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규정집에 있는 문제를 제가 따로 발췌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요. 레벨 1 수준에서는 레벨 2 때는 이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데 레벨 1 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면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레벨 1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 정도로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교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자. 혹시 오늘 스웨저 노트 가져오신 분들은 이 스웨저 노트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리고 19페이지 가보세요. 19페이지를 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복사해드렸던 스웨저 노트가 있을 거예요. 복사해드렸던 스웨저 노트는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요.
20페이지 가보세요. 진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스웨저 보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복사해드린 교재 보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받은 2020년 기준의 스웨저 19페이지에 보면 1A Knowledge of the Law부터 나갈 거예요. 파란색 글씨. 맞죠? 자, 20페이지 가보세요. 내용이 끝나죠? 1B로 넘어가잖아요. 20페이지에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제가 복사해드린 스웨저 가보세요. 제가 복사해드린 스웨저 20페이지 가면은 1A라 그래서 박스 안에 내용 들어가 있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내용 나오죠. 그리고 22페이지 가보세요. 문제 나오죠. 단순히 봐도 내용이 좀 많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쭉 보세요. 윤리 과목을요. 윤리라고 접근하시면 정말 안 돼요. 왜냐면은 설문조사를 해봅시다. 이 중에 내가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린 다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리성과 법규 위반이랑은 조금 별개인 거 아세요? 윤리적인 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게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랑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막 위반하고서 병원에 갔어요. 그거 법규 위반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윤리적인 거랑 법규랑은 별개라고요. 이걸 윤리 과목으로 접근하시면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건 법규 과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규라면요. 명확하죠. 여러분 법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가정하시면 돼요? 법규를 일단 암기하셔야 되겠죠. 왜 이 법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법규 위반이라면 이게 법규가 어떤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적용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판례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맞나요? 첫 번째는요. 법규 암기하는 것부터 할 거고 그 과정으로 가는데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텍스트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그샘플이에요. 그 이그샘플이 지금 여러분들 올해 받은 2020년 교재엔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직접 보면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복사해드린 교재로 나갈 거예요. 근데 혹시나 아직도 호기심이 해결이 안 되면요. 나중에 이 스웨저를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2020년 교재를. 그리고 본인이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걸로 보면은 절대 내가 시험 볼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뭐 선택은 자유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스웨저로 갈게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는 아직 안 나가고 1교시니까 오리엔테이션 조금만 더 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복사해드린 스웨저는 일단 첫 번째 15페이지 펴시면 되고 가볍게 좀 들어보세요. 윤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지. 자, 핸드아웃도 좀 같이 보시겠어요? 진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1교시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핸드아웃이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핸드아웃이에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은 세 번째 장이 나올 거예요. 두 장 넘겨야 되나 여러분들 걸로는. 두 장 넘겨보시면은 자본시장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 MBS의 세 가지 구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있죠? 그거 내용을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할 테니까 어차피 이거 레벨 2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해되는 범주 내에서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2007년도, 8년도에 나왔던 그 MBS 부도 났었던 그런 사건들 기억하시죠? 글로벌 크라이시스. 그때 이제 이 모기지 백 시큐리티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기본적인 MBS가 탄생된 배경은 이래요. 쭉 볼게요. 여기에 거기 커머셜 뱅크라고 있을 거예요. 커머셜 뱅크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상업은행이라고 하고
상업은행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에요. 그냥 흔한 론을 취급하는 이 커머셜 뱅크가 뭐를 발행을 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누가 있을 거냐면 홈오너가 있겠죠. 즉 주택 구매자가 있겠죠. 그래서 홈오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커머셜 뱅크와 여기에서 맺는 관계는요. 일단 첫 번째, 커머셜 뱅크가 여기에 대해서 모기지 론 하나를 발행을 해주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매달 인트레스트 이자와 시간이 지나면은 프린서플 원금을 갚아 나가겠죠. 그럼 내가 대출 한 건을 실행해줬다. 은행이 대출 한 건을 실행해줬다라고 하면 은행은요. 내가 예를 들어 20년, 예를 들어 30년 동안 내가 이자와 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모기지 시큐리티, 즉 모기지 상품 하나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채권 상품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모기지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은행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따분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이게 내가 대출 한 건을 실행을 해줘요. 그럼 대출 한 건 실행을 해주면은 20년, 30년 동안 이자랑 원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별다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전 은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닥 돈 벌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커머셜 뱅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증권화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쪽 볼게요. 요 상품을 20년, 30년 동안 내가 이자만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요거를 요렇게 선물 꾸러미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패키징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풀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링을 해가지고 요 선물 꾸러미 하나를 투자은행에다가 매각을 해요. SPC를 세워가지고 매각을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요 선물 꾸러미가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체만 있는 SPC한테 이 선물 꾸러미를 매각을 해요. 그럼 이 선물 꾸러미가 여기로 넘어가죠. 자, 넘어가고 SPC는 여기 있는 투자은행, 증권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자은행은 이 SPC를 근거로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요. 이거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 주식을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누구? 인베스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기금, 사학연금 또는 은행권들, 다른 은행권들도 이 인베스터들은 이 모기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돈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오너가요. 이자랑 원금을 갚아요. 그럼 이자 원금은 원래 커머셜 뱅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커머셜 뱅크가 이거를 SPC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랑 원금은 SPC로 들어와요. 그 SPC로 들어온 이자랑 원금이 누구한테 가요? 인베스터한테 가요. 그럼 모기지 안 갚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이자와 원금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겠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자 원금에다가 알파의 수익률까지 조금 더 얹어줘요. 그러니까 모기지 안 갚는 사람은 없으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게 20년, 30년 동안 안정적인 이자와 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 사이드에서의 베네핏이에요. 그 다음에 SPC를 세웠던 투자은행, 증권사 입장에서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자, 이 상품을 증권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발행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투자은행 입장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 뭐가 좋냐? 이게 20년짜리 채권이에요. 근데 20년짜리 채권을 내가 한 번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투자자가 목돈을 여기다가 쏴주고 여기다가 커머셜 뱅크는 이거를 매각을 했겠죠. 그럼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는 20년짜리 채권이었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갑자기 목돈을 마련했어요. 그럼 이 목돈을 가지고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유동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동화라고 해요. Securitization이라고 하죠. 증권화한다고. 뭐를? 여기에 있는 저 상품을 내가 securitization, 증권화를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MBS가 모기지 backed security잖아요. 모기지에 근거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모기지에 근거하고 있는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MB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태초의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가 해피한 거예요.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고. 하나 불행한 게 얘죠. 어쨌든 얘가 불행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면은 얘가 갚는 원금과 이자가 이 인베스터한테 동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마다 니즈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랑 사학연금이랑 아니면 일반 사모펀드랑 갖는 니즈는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투자은행에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티어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 티어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돈을 먼저 받아가는 애들, 돈을 나중에 받아가는 애들, 그마저도 나중에 받아가는 애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가는 애들을 시니어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받아가는 애들을 메자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있는 메자닌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받아가는 애들을 에코티 트렌치, 에코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원금을 제일 먼저 수취하고 싶어. 즉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자랑 원금을 갚으면 나는 제일 먼저 그 이자랑 원금을 받아가고 싶어. 그렇게 하는 애들은 시니어 트렌치에 투자를 하겠죠.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높여줘. 나는 대신에 약간의 리스크를 더 줄게. 걔들은 메자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니들이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가져갈게. 대신에 나는 수익률을 더 높여줘. 라고 하는 애들은 에쿼티에다가 투자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티어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티어를 나누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요. 신용평가 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 예를 들어 S&P, 무디스, 피치스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시니어 등급이기 때문에 트리플 A 등급을 드릴게요. 이거는 메자니이기 때문에 B 등급, 이거는 C 등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이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대부분 시니어를 훨씬 비중이 높죠. 거의 대부분 트렌치, 트리플 A를 받죠. 그래서 90% 이상이 시니어 등급을 받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쟤들이 이렇게 티어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워터폴 구조라고 해요. 폭포수가 밑에 떨어지나요? 그럼 밑에부터 물이 차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가져가는 트렌치 구조가 나와서 밑에 보시면은 ABS의 CDO 구조, MBS의 CDO 구조, CMO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시니어, 메자니, 에코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서 상품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비단 모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론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도 있어요. 신용카드론. 또 뭐 있어요? 자동차 할부. 2년 동안 3년 동안 갚잖아요. 또 스튜던트 론도 있어요. 학생 대출금, 학비 대출금. 그럼 그런 모든 상품들도 이렇게 자산화를 할 수가 있겠죠. 증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BS다, ABS다라고 했을 때 MBS는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즉 부동산 담보 대출을 근거로 해서 주식 발행을 한 거고요. ABS,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면은 그런 크레딧 카드 론, 스튜던트 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증권화를 하게 되면 그건 AB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겠지만 구조 자체가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랑 원금을 갚게 되면 시니어가 먼저 떠가고 그 다음 메자니 떠가고 그 다음 에쿼티가 뛰어가니까 이거는 메자니 입장에서도 여기서 부도율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시니어가 먼저 가져가고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겠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에쿼티도 저기 부도율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이건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투자은행이 한 발 더 나가요. 자, 이쪽 볼게요. 자, 여기에 메자닌 트렌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메자닌만 있는데 다른 증권사가 발행한 메자닌도 있단 말이에요. 자, A 증권사가 발행한 메자닌이 이거예요. B 증권사가 발행한 메자닌, C 증권사가 발행한 메자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메자닌을 다른 증권사가 발행한 메자닌이랑 우리 증권사가 발행한 메자닌이랑 이렇게 섞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섞어요. 그래가지고 요 꾸러미를 가지고 다시 내가 뭘 하냐면요. 풀링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이 풀링한 거를 다시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SPC에다가 팔아요. 왜 이렇게 했냐? 보세요. 얘가 90% 부도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시니어가 90% 했으면 메자닌은 가져갈 게 없겠죠. 근데 시니어가 한 70%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0%는 메자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메자닌은 돈이 들어오고 어떤 메자닌은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메자닌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잔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은 이 몇 잔인을 가지고 내가 풀링을 했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또 뭘 발행할 수 있냐면요. 몇 잔인 중에서도 시니어, 몇 잔인 중에서도 몇 잔인 중에서도 에쿼티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그래요. debt, 뭐예요? 부채죠. 부채를 가지고 이걸 collateralized, 부채 담보부, 부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또 증권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 잔인 중에서도 돈이 잘 들어오는 몇 잔이 있을 거고 몇 잔인 중에서도 좀 덜 들어오는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또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양호한 애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부도가 난 애들이 있을 거고 돈이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중고차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차가 그 중고차는 새 차보다는 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차를 예를 들어 100만 대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새 차에 비할 게 아닌 게 있는 거고 정말 중고차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새 차만 놓고서 새 차처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고차긴 하지만 새 차에 비할 바 없는 중고차들의 포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중고차를 100만 대로 한다라면은 그 새 차에 비할 바 없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그런 짓거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한 번만 했을까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 몇 잔인을 가지고 또 묶어요. 그래서 또 풀링을 해요. 한 번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CDO라 그래요. 이걸 한 번 하면은 CDO라 그러는데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CDO 스퀘어가 되고 또 한 번 하면 CDO 큐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쪽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홈 오너가 이자랑 원금을 제대로 갚으면요. 이 구조는 문제가 안 돼요. 이자랑 원금을 갚으면은 이 돈이 시니어로 들어가고 몇 잔이로 들어가요. 그럼 어떤 몇 잔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몇 잔이 부도가 안 나게 되면 여기 시니어는 시니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몇 잔이 부도가 안 난다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쪽에 있는 홈 오너가 이자랑 원금을 못 갚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모기지 등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등급이냐면요. 프라임 등급이 있어요. 최우수 등급의 론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넌 프라임 등급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RTA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등급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서브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프라임 밑에 들어가는 게 서브 프라임이에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가는 게 서브 프라임 등급인데 이제 이 서브 프라임 등급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 원래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한참 금융시장이 핫할 때 36개월 동안 원금 갚지 말라 그래요. 이자만 갚으라 그래요. 이자율도 굉장히 저리해요. 그러면은 이자만 내고 쓰는데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이건 내 고스란히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보다도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 1억 주고 집을 샀는데 이자가 1%예요. 그럼 100만 원씩 냈던 거예요. 근데 집값이 2억이 됐어요. 그럼 이자를 커버하고도 충분히 수익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거예요.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집값이 끊임없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거나 삐걱대기 시작하면 원금 상환이 문제가 되는 애들이 도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금 포션이 없어져요. 또는 이자가 못 내는 포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에쿼티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몇 잔인이 문제가 되는 비중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몇 잔인이 문제가 되면 이게 시니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시니어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즉 투자자가 이게 시니어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트리플 A면 국채 등급이요. 미국. 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이 시니어조차도 돈을 받을 길이 요원해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면은 부도율에 대한 추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금융공학이라는 게 이거를 통해서 부도율을 예측을 하고 도대체 이 리스크가 우리한테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건데 생각해보시면요. 지금 두 번, 세 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기서 부도율이 여기에 미치고 여기에 미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몇 잔위에 대한 풀링은 요 원상품이 저렇게 다른 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기지가 다른 데 있겠죠. 그게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 추적이 절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부실 규모를 추정할 수조차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추정할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상품이 부도가 나게 되면 보험을 들어놓을 거 아니에요. 금융사들도. 그 보험 상품이 뭐였냐면요. Credit Default Swap이라는 게 있어요. CDS라고 하는
자,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구조를 봅시다. 여기 누가 있냐면요. 보험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냐면 보험 가입자가 있어요. 보험사는 가입자한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액에 대한 뭘 줘요? 베네핏을 주고요. 가입자는 보험사한테 프리미엄을 내죠. 즉 보험료를 낼 거예요. 자, 그럼 보험 가입자랑 이런 관계는 얘가 보험료를 내면 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보험사는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 옛날 박지성이 뛰었었을 때 스폰 받았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스폰했었던 AIG 그룹이고요. 가입자는 누가 됐었냐면 투자은행들이 됐었어요. 증권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이런 투자은행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했었어요. 왜? 자, 요 상품이 부도가 나면은 이거를 누가 들고 있어요? SPC가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은행이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은행은 요 상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건데 문제는요. 뭐였냐면 이 상품을 들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래요. 자, 크레딧이 디폴트, 즉 이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뭘 받게 돼 있냐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상품이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진전이 되다 보니까 이 상품이 불안하죠.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은행들이 이 보험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럼 이 부도가 나게 되면 AIG는 보험 가입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물어줘야 됐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였었냐면요. 여기에 모기지 시장을 1 빌리언 정도라고 쳐요. 1조 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CDO 시장을 우리가 얼마 정도로 치자면 10 빌리언 정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10배가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근데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원상품은 1 빌리언이었는데 풀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 빌리언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은행은 거기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고 자, 10 빌리언이었어요. 여기 있는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같은 경우에는 60 빌리언 달러였었어요. 정말 많이 커진 거죠. 원래 원상품은 1 빌리언인데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까지 60 빌리언, 60조까지 커진 거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커졌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저기서 이자랑 원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자랑 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시니어라 하더라도 실제 시니어로 해서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게 아무리 여기서 스퀘어를 쳤다고 하더라도 87% 이상이었다거든요. 거의 87% 이상은 다 시니어를 받았었어요.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었다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 자, 어쨌든 상품이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부도가 나면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한테 이 상품이 부도가 났으니까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겠죠. 자, 그러면은 AIG를 중심으로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모건스탠도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요. 쭉 둘러싸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다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AIG가 보험금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보험금을 못 줘요. 그러면은 골드만삭스도 무너지고 얘들도 무너지고 투자은행도 무너지겠죠. 투자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상품에 투자를 했던 요 상품들이 다들 무너지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품이 부도가 나면은 여기 요 상품이 부도가 나면은 이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연기금,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 돈을 못 받아가겠죠. 상품이 부도가 나면 보험금을 타가지고 이 보상을 해야지 투자 손실이 메꿔질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 손실이 안 메꿔지겠죠. 보험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 여파가 투자은행을 넘어 커머셜 뱅크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여기다가 캐피럴을 인젝션하죠. 얼마를 인젝션하냐면 170빌리언 달러를 여기다가 인젝션을 해요. 자,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리만 브라더스는 구제금융 안 했죠. 왜? 리만 브라더스는 투자은행이었으니까. 얘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하나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AIG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커머셜 뱅크가 무너지게 되고 커머셜 뱅크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70달러를 170조 원이죠. 사실 그때 환율로 치게 되면 이게 200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7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 삼성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지금 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거의 삼성그룹이니까 6위부터 10위까지 더해도 170조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시총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까지 더해도 거의 평균이 한 25조 정도 나오거든요. 25조에 30조 원이 안 넘어요.
이 돈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한 기업에 구제금융한 데 때려 박은 거예요. 우리나라 6위부터 10위까지 더해도 다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을. 근데 그 돈의 용처를 보세요. 이 돈이 보험사로 들어가요. 그럼 보험사는 뭐 해야 될까요?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얘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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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들은 보험 상품에 잘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월가 시위가 나왔던 얘기가 여기였었어요. 자, 이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보험사를 도와줬어요. 왜요? 국민 경제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얘들 입장에서 실적을 올린 거예요. 보험 상품에 잘 가입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만한 충분한 뭐가 됐던 거예요. 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AID 입장에서도 어떻게 본 거예요? 상품 판매 잘 했고 보험금 잘 막았으니까 얘들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월가 시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였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얘들이 인센티브 전체를 벌이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합당한 거냐.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합당한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나왔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캐피탈을 인젝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리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당시 이게 법리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윤리적으로 좀 꺼림칙하죠. 그쪽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여기에 있는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이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액션을 두 방향으로 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SPC 위에서 뭘 발행했어요? MBS나 CDO, CMO 상품을 발행했어요. 그럼 발행했을 때는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상품이 쓰레기라 했겠어요? 좋다고 했겠어요? 좋다고 했겠죠. 자, 이 SPC가 발행하는 이 시니어 메자닌 에코티 트렌치는요, 좋다고 했을 거고 그 근거는 모기지 시장이 좋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을 당신들한테 추천해준다고 했었는데 막상 얘들이 풀링하는 과정에서도 풀링에 대해 기본이 되는 자산이 뭐예요? 다른 회사들이 발행했던 메자닌, 추적이한테는 메자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알았어요. 이게 쓰레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미국 청문회 보시면요. 막 메일 내용 공개돼 있잖아요. 그 메일 내용 보시면은 이거 쓰레기야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풀링을 해가지고 얘들이 고객한테 팔았으니까 쓰레기를 판 걸 얘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첫 번째는요. 고위험 상품을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리스크를 숨기고 팔았다는 거예요. 불안전 판매의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라임 사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위험 고지가 첫 번째 똑바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로 따지면요. 이쪽 보세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 Communication with Clients and Prospective Clients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투자안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공시를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고객한테 뭘 팔았어요? 모기지 상품이 올라갈 거다라는 근거하에서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CDS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디폴트 스왑에. 근데 이 디폴트 스왑은요, 모기지 상품이 박살이 나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얘들이 MBS를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가입하는 건 비판의 여지가 없는데 얘들이 MBS를 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DS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60조 시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도가 날 거라는 거를. 자, 그러면은 이 상품이 좋아요라고 판매를 하면서 나 자신의 이 상품이 떨어지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고객의 이해랑 나의 이해랑 반대로 베팅을 했던 거죠. 즉 나는 이게 떨어질 걸 알고 있는데 고객한테 좋다라고 판매했던 거고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는 거죠. 즉 고객과 내가 반대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위반이에요. 저기 옆에 보시면 6B라고 있을 거예요. Prior to Transactions라고 있죠. 거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이건 뭐냐면 좋은 거래가 있으면 고객한테 먼저 권해야 돼요. 보험 상품이 있으면 고객한테 먼저 권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CDS 상품에 자기들만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얘들이 여기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MBS 상품이 모기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금 보장이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고요. 모기지를 안 갚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갚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예요. 라임 사태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요. 그건 뭐에 대한 위반이냐면 misrepresentation이에요. 고객을 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이런 리스크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2010년, 11년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골드만삭스에
$550 million.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6천억 정도의 벌금을 물려가지고 결국 내게 되죠. 그 사건이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냥 배경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과목에서 제가 앞으로 배우게 되면서 이런 배경 설명이랑 그 다음에 규정들을 하나하나 제가 매칭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10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